퀀텀 넥서스 타워 80층. 이그제큐티브 보드룸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성체처럼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지혁 회장이 있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AI 및 사이버 보안 기업을 이끄는 그는 잘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만큼이나 빈틈없는 남자였다. 최근에 M&A 건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장의 반응이. 권지혁은 말없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방대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향해 있었다. 그 데이터는 그의 제국 퀀텀 넥서스의 심장 박동이었다. 시장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언제나 두려움을 먼저 반영하지. 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끄는 사람들이다. 프로메테스 인수는 퀀텀 넥서스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초석이야.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거를. 그 순간이었다. 방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격렬하게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안정적이던 푸른색 데이터가 붉은색 노이즈로 변했다. 이사들의 태블릿 PC 화면이 일제히 꺼졌다가 섬뜩한 붉은 빛으로 다시 켜졌다. 천장의 조명들이 깜빡거리다 비상전력으로 바뀌었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무서운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백 실장 당장 보안팀 연결해. 하지만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방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때 모든 스크린 홀로그램 태블릿, 심지어 이사들의 스마트워치까지 동시에 하나의 메시지를 띄웠다. 간결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붉은색 텍스트였다. 권지혁 배신자. 방 안에 모든 숨소리가 멎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의 얼굴은 그러나 분노가 아닌 극도의 냉정함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위험할 정도로 가늘어졌다. 메시지가 다음 줄로 넘어갔다. 5년 전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5년 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냈다고 믿었던 그 시간. 배신한 아내 한소연을 제국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고 그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심판이 시작된다. 동시에 퀀텀 넥서스 빌딩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보안 시스템 이지스 애기스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내부 네트워크가 완전히 장악당했으며 회사의 모든 기밀 데이터베이스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적에게. 이게 대체... 한 이사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패닉에 빠진 이사들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붉은 메시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침공이자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였다.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이 뒤늦게 울리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마저 해커의 통제해 있는 듯 기괴하게 왜곡되어 들렸다. 권지혁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냈지만 역시나 연결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해커는 자신을 RS라고 명명했다. 전쟁의 신, 오만하고도 도발적인 이름이었다. 회장님, 지금 본사 서버가 전부 다운됐습니다. 보안팀장인 백인호 실장이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지스 방화벽이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해커가
아레스라는 놈이 시스템 코어에 접근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퀀텀 넥서스의 코어에 접근했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기술, 모든 비밀,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의미였다. 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파산 그 이상의 의미였다. 권지혁은 천천히 백 실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실은 마비됐습니다. 저쪽도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놈은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준의 침입입니다. 백 실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그는 퀀텀 넥서스의 보안을 책임지는 자로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불렸다. 그런 그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레스는 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마치 어른이 아이의 장난감 블록을 무너뜨리시 권지혁은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폭풍 전야를 알리는 신호였다. 물리적으로 서버실을 차단해. 이미 시도했습니다. 모든 접근 권한이 아레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보드룸을 가로질러 나갔다. 복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며 지옥도를 연출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 모든 혼란을 뚫고 오직 한 곳 85층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오피스 생텀으로 향했다. 생텀은 퀀텀 넥서스 빌딩 내에서도 유일하게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그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곳에만 유일하게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었다. 백 실장과 핵심 보안 요원 몇 명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숨가쁘게 85층으로 향했다. 생텀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곳은 바깥의 혼란과는 동떨어진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다. 권지혁은 곧장 통신 장비로 다가가 특정 채널을 열었다. 즉시 워룸을 개방한다. 최고 등급의 위기 상황이다. 모든 핵심 인력을 비상 소집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회장님, 아레스가 놈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보조 단말기를 내밀었다. 그것은 유일하게 내부망의 잔해에 접속되어 있는 장비였다. 이번 메시지는 보드룸에서처럼 공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직 백 실장의 팀에게만 전송된 것이었다. 너희들의 신은 무력하다. 너희들의 성벽은 무너졌다. 5년 전에 빚을 받으러 왔다. 메시지 아래에는 퀀텀 넥서스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AI 방어 시스템 크로노스의 핵심 소스 코드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었다. 백 실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내부 소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부 소행이라 해도 이 정도의 접근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레스는 퀀텀 넥서스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유령이었다. 권지혁은 그 소스 코드를 차갑게 응시했다. 5년 전의 비제,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다시 한번 후려쳤다. 한서연, 그 여자. 배신하고 떠난 그 여자가 감히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인가. 아니, 그 여자는 이 정도의 실력이 없었다. 그녀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지만 이 정도의 파괴적인 해킹 능력은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 닥쳐. 권지혁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이건 퀀텀 넥서스 내부의 일이다.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건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
그는 웨어룸의 보안 라인을 연결했다. 워룸은 퀀텀 넥서스 빌딩 지하 10층에 위치한 핵전쟁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비밀 벙커였다. 오직 권지혁과 극소수의 인원만이 그 존재를 알았다. 그곳은 모든 것이 아날로그와 독립된 내부망으로만 작동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워룸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금 즉시 RS에 대한 역추적을 시작한다. 그는 백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 실장 자네 팀 전원에게 명령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합법 불법 따지지 않겠다. 퀀텀 넥서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RS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 하지만 회장님 놈은 우리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놈이 우리의 시스템을 장악했다면 우리는 놈의 시스템을 파괴한다. 권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놈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도 놈의 심연을 들여다볼 것이다. 놈이 전쟁을 원했으니 기꺼이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 그는 RS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5년 전의 망령이든 혹은 그 망령을 이용하는 세력이든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뿐이었다. 권지혁에게 있어 퀀텀 넥서스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통제력, 그의 완벽함, 그 자체의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 완벽함에 흠집을 냈다. 백 실장, 권지혁이 낮게 불렀다. 놈을 찾아내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군. 놈의 디지털 흔적, 그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백인호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지금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해커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모시는 회장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RS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적으로 돌린 것이었다. 권지혁은 생텀의 거대한 방탄 유리를 통해 혼란에 빠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한서연을 내쳤다. 배신에 대한 대가였다. 그리고 오늘 정체불명의 적이 5년 전을 명분으로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RS, 그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다. 네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네가 감히 나의 과거를 들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권지혁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르다는 것을. 그 적은 조직도 국가도 이념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분노로 가득 찬 예상치 못한 존재라는 것을. 퀀텀 넥서스 지하 10층 워룸은 지상의 혼란과는 완벽히 격리된 공간이었다. 핵 방공 후 규격으로 설계된 이 벙커는 차가운 금속과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인호 실장이 이끄는 TO1 보안팀,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전사들이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벙커 안을 울렸다. 권지혁은 방 한쪽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은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백 실장과 팀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 회사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동시에 사자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었다. 놈이 또 방어선을 우회했습니다. 한 요원이 외쳤다. 제 7서버 팜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백 실장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RS의 코드 구조를 분석하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었다.
그들이 간신히 하나의 침입 경로를 막아서면 아레스는 이미 3개의 새로운 경로를 뚫어놓고 기다렸다. 역추적은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백 실장이 움찔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놈은 최소 수백 개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고 있고 신호는 전 세계를 1초에 몇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 어쩌면 국가 수준의 핑계. 권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했다. 백 실장, 최고가 이 정도인가? 그 말은 채찍이 되어 백 실장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키보드로 돌아섰다. 찾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패킷 손실입니다. 놈의 본체에서 나온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제 역침투를 시도합니다. 팀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 백 실장이 주도하는 방역이 시작되었다. 퀀텀 넥서스의 막대한 자원이 하나의 경로를 향해 집중되었다. 그들은 아레스라는 유령의 멱살을 잡기 위해 디지털의 심연으로 뛰어들었다. 코드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고 그들은 방화벽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다. 희미하게나마 아레스의 본거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 개요이 다 왔어. 백 실장이 환호성을 지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그리고 워룸의 메인 스크린에 조금 전과는 다른 더 장난기 어린 글씨체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건 내가 둔 미끼야, 바보들. 그리고 직후 워룸의 모든 스피커에서 클래식 음악이 터져 나왔다.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 아리아. 조롱하듯 높고 격렬한 소프라노가 그들의 절망을 비웃었다. 이럴 수가. 한 요원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아레스는 그들의 방역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워룸의 내부 스피커 시스템까지 장악해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쥐였고 아레스는 그들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였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워룸의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박태수 부회장이었다. 그는 권지혁보다 13살이 많았고 언제나 온화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권지혁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박 부회장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 실장 팀이 무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괴물인 겁니다. 당장 국정원이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알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권지혁은 박 부회장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박 부회장, 그가 낮게 불렀다. 놈이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잊었나. 박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권지혁 배신자, 5년 전. 그 메시지는 명백히 권지혁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 이건 내 집안 문제입니다. 권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외부인을 끌어들여 퀀텀 넥서스의 치부를 드러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 놈은 나를 원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상대해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외부의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부회장은 답답하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의 기밀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프로젝트 파일이 통째로 유출되면 우린 끝장입니다. 5년 전의 유령 따위에 발목 잡힐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하는 듯 보였다. 5년 전의 유령. 권지혁이 그 말을 되뇌었다. 박 부회장은 유독 그 5년 전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군.
권지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태수의 눈을 꿰뚫었다. 박태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노련하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지 회사의 안위가, 그 배신자 년 때문에 또다시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배신자 년. 그 말이 나오자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한서연, 내 지시 없이는 그 누구도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마. 권지혁이 최종 통보를 했다. 백 실장, 예 회장님. 적극적인 방역은 중지한다. 지금부터는 방어에만 집중해. 놈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뭘 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놈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지.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불만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워룸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권지혁은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레스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 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백 실장과 팀원들은 권지혁의 명령에 따라 방어벽을 재구축하고 아레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로그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워룸 한편에 마련된 자신의 개인 단말기 앞에 앉았다. 그 단말기는 퀀텀 넥서스의 내부망과는 물론 외부 인터넷과도 완전히 분리된 에어갭 상태의 독립 시스템이었다.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의 가장 내밀한 데이터가 저장된 곳이었다. 그는 5년 전 사건의 파일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배신, 라이벌 기업의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설계도를 넘긴 혐의, 명백한 증거,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서 나온 데이터 전송 기록, 그리고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권지혁은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그녀를 내쳤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으니까. 그가 차갑게 데이터를 노려보고 있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그의 개인 단말기 화면이 검게 변했다. 백 실장조차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권지혁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레스가 에어 갭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물리적인 연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화면 중앙에 하얀색 커서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레스의 메시지가 타이핑되었다. 이번에는 붉은색이 아닌 차가운 푸른색이었다. 오직 권지혁 그 한 사람만을 위한 메시지였다. 내 요새는 안전한가 왕이여. 권지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네가 숨기고 싶어 했던 기억들, 내가 다시 보여주지. 화면이 바뀌었다. 폴더 하나가 강제로 열렸다. 그가 자신의 시스템 깊숙한 곳 암호화된 파티션 안에 봉인해두었던 파일들이었다. 그가 파기했다고 믿었던, 그러나 차마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던 과거의 잔재들이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사진이었다. 5년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웃고 있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한서연과 함께 남해의 한 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역시 지금의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음 파일이 열렸다. 짧은 음성 파일이었다. 지혁씨, 나 임신. 그가 그날의 분노 속에서 듣지 않았던, 아니 듣기를 거부했던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가 그녀를 내쫓던 바로 그날 아침에 도착했던 메시지였다. 권지혁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그는 이 파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아레스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5년 전 한서연의 배신을 입증했던 핵심 증거 자료였다. 데이터 전송 로그와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RS가 원본 데이터와 나란히 조작된 부분을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뭐야? 권지혁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가 명백한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에 아주 미세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흔적들이 보였다. 타임스탬프가 0.001초 단위로 수정되어 있었고 IP 주소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술로는, 아니 지금 퀀텀 넥서스의 기술로도 거의 감지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조작이었다. 게이 오진 말.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RS는 그가 5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파편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한서연이 누명을 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그의 뇌리를 스쳤다.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네가 부순 것은 너의 회사만이 아니야. 너는 진실을 부쉈지. 그리고 이제 진실이 너를 부술 차례다. 그녀는 유죄였을까 아니면 네가 유죄였을까? 권지혁. 권지혁은 책상을 내리쳤다. 쾅탄 하는 굉음에 워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백 실장과 팀원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장이 그렇게까지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권지혁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해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낸 RS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5년 전에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웨어룸에 공기는 권지혁의 분노가 남긴 여진으로 여전히 팽팽했다. 백인호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RS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며 방어벽을 재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장이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권지혁은 에어갭 단말기에서 일어난 불가능한 침입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비밀은 오직 그와 RS만이 아는 것이 되었다. 권지혁은 원룸을 나와 다시 85층의 생텀으로 돌아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느 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RS가 던진 파편들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혁씨, 나 임신. 그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방탄유리 앞에 서서 새벽빛이 밝아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퀀텀 넥서스 타워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마비된 상태였다. RS는 회사의 핵심 기능은 파괴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와도 같았다. 나는 언제든 너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바로 그때였다. 백 실장으로부터 긴급 내부 통신이 들어왔다. 회장님, RS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언론입니다.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유출된 건가? 크로노스프 파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백 실장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놈이 크로노스나 이지스 같은 핵심 기밀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권지혁이 메인 스크린을 켜자 주요 경제 언론사들의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속보 퀀텀 넥서스 3년 전 솔라리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실패 전면 은폐 의혹. 퀀텀 넥서스 수천억 원대 손실 숨겼나. 내부 고발 자료 유출. RS는 회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크로노스 대신 이미 실패로 끝난 과거의 프로젝트를 터뜨린 것이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퀀텀 넥서스의 주가가 15% 폭락했다.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이 정도의 스캔들은 퀀텀 넥서스의 규모라면 감당할 수 있었다. 권지혁은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유출된 자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덮기 위한 내부 보고서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권지혁의 시선이 한 이름에 고정되었다. 이 모든 은폐 작업을 최종 승인한 책임자, 박태수 부회장. RS가 유출한 모든 자료는 마치 화살표처럼 박태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퀀텀 넥서스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박태수 개인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다. 권지혁은 RS의 의도를 깨달았다. 놈은 회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놈은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5년 전에 조작된 증거, 그리고 오늘 박태수의 비리가 담긴 증거. RS는 권지혁에게 네가 놓친 것을 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극인 동시에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그 순간 생텀의 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렸다. 박태수 부회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온화하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공포와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이 미친 해커놈이, RS라는 놈이 회사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당장 국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테러입니다. 테러놈을 당장 잡아서 놈의 손가락을 전부 부러뜨려야 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격분한 듯 보였지만 권지혁은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절박한 공포를 읽었다. 권지혁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진정하게 박 부회장, 흥분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박태수의 관계를 더욱 부채질했다. 진정하라니요.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이 상황이 보이시지 않는 겁니까? 5년 전 그년 때문에, 아니 이 해커놈 때문에. 5년 전. 권지혁이 박태수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박태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 부회장은 유독 5년 전이라는 말에 집착하는군. 어제 웨어룸에서도 그랬지.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지 솔라리스 프로젝트는 박 부회장이 총책임자였지. 권지혁이 화제를 돌렸다. 은폐 작업이 아주 깔끔했더군. 내가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박태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건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이 그 어쩔 수 없는 결정 때문에 지금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태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RS는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었지. 마치 5년 전 한서연의 배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누군가처럼 말이야. 박태수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권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박태수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걱정 말게.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그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는 듯 들렸지만 그 속내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백 실장에게는 내가 직접 지시하겠네. 박 부회장은 일단 언론 대응에만 집중하게. 더 이상의 유출은 없을 거라고 내가 보장하지. 박태수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권지혁의 확신에 찬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생텀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권지혁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위성 암호화 전화기를 꺼냈다. 이것은 퀀텀 넥서스의 그 누구도, 심지어 백 실장조차 모르는 오직 그만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는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실장입니다. 그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남자 윤기중이었다. 퀀텀 넥서스의 공식적인 감사가 아닌 권지혁 개인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이는 비밀 감사인이었다. 나다. 권지혁이 말했다. 새로운 임무다. 2가지. 말씀하십시오. 첫째, 3년 전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재조사해 오늘 유출된 자료의 출처와 은폐 과정을 역추적한다. 특히 박태수 부회장의 역할을 낱낱이 파헤쳐. 알겠습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지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5년 전 한서연 전 이사의 산업 스파이 혐의, 관련된 모든 증거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전화기 너머의 윤 실장은 드물게 놀란 기색을 보였다. 한서연, 말씀이십니까? 그건 이미 종결된 내 명령이다. 권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모든 인물을 포함해서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백 실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권지혁은 다시 에어갭 단말기 앞에 앉았다. RS가 남기고 간 흔적, 조작되었다고 표시된 5년 전의 증거 자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자존심을 걷어내고 오직 냉정한 이성만으로. RS가 지적한 대로 타임스탬프의 미세한 불일치,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교묘한 데이터 패킷의 위장.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가 틀렸었다. 5년 전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이 명백한 조작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 한서연은 배신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RS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가?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박태수라는 이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5년 전 한서연을 내쫓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 부회장직에 오른 사람. RS는 공격을 멈췄다. 솔라리스 건을 터뜨린 이후 퀀텀 넥서스의 시스템은 기이한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 해커는 여전히 시스템 내부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의 파괴나 유출은 없었다. 그것은 마치 권지혁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듯했다. RS는 그에게 미끼를 던졌고 이제 그가 그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RS가 부활시킨 한서연과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환한 미소, 그리고 그의 귓가에 다시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 지혁씨, 나 임신,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5살.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 섬뜩한 가능성은 그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백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방어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RS의 흔적을 찾는 모든 노력을 중단해. 예, 회장님. 하지만 대신 5년 전 퇴사한 한서연, 그 여자의 행방을 찾아. 권지혁의 명령은 백인호 실장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RS라는 회사의 심장을 쥐고 흔든 유령의 추적을 중단하고 5년 전에 사라진 한서연의 행방을 찾으라니.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을 눈앞에 두고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백 실장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권지혁의 절대적인 명령 이행 시스템의 일부였고 회장의 눈에서 지금 상대하는 적이 단순한 해커가 아님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연 전 이사 말입니까? 백 실장이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난관에 부딪혔다. 5년 전 한서연은 퀀텀 넥서스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삭제되었다. 권지혁의 경로는 그녀의 모든 디지털 기록 인사 파일, 심지어 사내 시스템에 남아있던 그녀의 업적까지 모조리 지워버렸다. 백 실장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추적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고 있었다. 한서연은 퀀텀 넥서스를 떠난 직후 자신의 모든 금융기록, 통신기록 사회, 보장 번호까지 완벽하게 세탁했다. 그녀는 유령이 되기로 작정한 듯했다. 이것은 평범한 도피가 아니었다. 퀀텀 넥서스 회장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혹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백 실장이 생텀에 들어서며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했다. 모든 기록이 5년 전 그날을 기점으로 끊겼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녀의 신분을 지워준 겁니다. 권지혁은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유죄였다면 돈을 받고 도망쳤겠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랬다면 분명 어딘가에 호화로운 흔적을 남겼을 거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어.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숨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분석만이 남아있었다. 아레스가 던진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회장님, 아레스는 어떻습니까? 백 실장이 물었다. 놈은 여전히 우리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아무 짓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서연 씨를 찾는 것을 아는 걸까요? 그 말에 권지혁의 시선이 백 실장에게로 향했다. 그럴지도. 권지혁은 생각에 잠겼다. 아레스가 박태수를 공격하고 자신에게 5년 전의 진실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한서연을 찾기 시작하자 아레스는 관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는 5년 전이었다. 그리고 임신. 그 단어가 다시 그의 뇌리를 스쳤다. 백 실장. 권지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아레스에 대한 수동적 감시를 재개한다. 절대로 놈을 자극하지 마. 공격이나 역추적은 금지다. 놈의 트래픽을 관찰만 해. 놈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놈의 모든 디지털 호흡을 감시해. 그는 아레스와 한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백 실장은 즉시 워룸으로 돌아가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팀의 절반은 한서연의 아날로그 흔적, 병원 기록, 부동산 거래 현금 인출 기록 등을 쫓기 시작했고 나머지 절반은 아레스라는 거대한 디지털 야수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 2개를 동시에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하루 그리고 또 하루. 퀀텀 넥서스는 아레스의 침묵 속에서 불안한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박태수 부회장은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자신의 비리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권지혁은 생텀에서 2개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2개의 신호가 거의 동시에 잡혔다. 첫 번째는 한서연을 추적하던 아날로그 팀으로부터였다.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 요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낡은 상가 약국입니다. 3년 전부터 매달 한 번씩 특정 소와 천식 치료제를 현금으로 구입해간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한서연이라는 증거는 권지혁이 날카롭게 물었다. 약사가 당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진 5년 전 한서연 이사의 사진과 안면 인식 패턴을 대조해 본 결과 85% 일치합니다. 그녀는 가명을 썼지만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약사의 증언에 따르면 항상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왔다고 합니다. 권지혁의 손이 멈췄다. 4-5살. 남자아이.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그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다. 위치, 그 약국의 정확한 위치와 그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져, 그리고 그 명령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신호가 터졌다. 워룸에서 RS를 감시하던 디지털 팀이었다. 회장님, 신호입니다. RS가. 놈이 움직였습니다. 백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공격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RS는 지금까지 수백 수천 개의 프록시 서버와 위성망을 거치며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은폐해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완벽하던 은폐망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놈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백 실장의 목소리에는 황당함이 묻어났다. 장난감, 로봇 장난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S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어렸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 것과 같은 이질감이었다. 놈이 결제를 시도하는 순간 아주 잠깐 0.5초간 다이렉트 IP가 노출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잡았습니다. 어디지? 권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침착했다. 백 실장은 스크린에 뜬 좌표를 읽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XXX X번지. 낡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이 위치 방금 아날로그 팀이 보고한 약국에서 방향 500m 이내입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워룸의 소음도 권지혁의 호흡도. 두 개의 불가능했던 추적. 5년 전에 사라진 한서연. 그리고 정체불명의 천재 해커 RS. 그 두 개의 선이 지금 강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라는 하나의 점에서 만났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강렬한 불꽃과 함께 맞춰졌다. 5년 전, 임신, 사라진 여자, 5살 남자아이, 소아천식, 로봇 장난감, 그리고 퀀텀 넥서스를 무릎 꿇린 천재 해커.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결론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차라리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RS는 조직이 아니었다. 국가도 아니었다. RS는 아이였다. 5살짜리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였다. 백 실장.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워룸의 모든 인력 지금 즉시 철수시켜. RS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한다. 한서연에 대한 추적도 중단해. 지금부터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거야. 회장님, 하지만 놈의 본거지를, 그곳은 본거지가 아니야. 권지혁이 말을 끊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자네는 나를 따라와. 무기는 필요 없어. 보안 요원도 필요 없다. 그냥 운전만 해. 백 실장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회사의 존망보다 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권지혁은 생텀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과거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통제 불가능한 과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갈망이 그를 이끌었다. 강남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제국에서 강북의 낡고 오래된 동네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듯 했다. 권지혁이 탄 마이바흐의 방음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마천루는 급격하게 낮아졌고 세련된 거리는 복잡하고 정겨운, 그러나 그에게는 지독히도 낯선 골목길로 변해갔다. 그는 평생 이 도시의 절반만을 알고 살았다. 백인호 실장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회장의 얼굴이 평생 본 적 없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권지혁은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자신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수만 가지의 가설과 싸우고 있었다. 5년, 임신, 5살 남자아이, 천식, 장난감, 그리고 RS. 이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는 것은 그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이성, 그의 판단력, 그의 세계 전체가 거짓이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그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심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그 끔찍한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백 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차가 멈춘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다. 붉은 벽돌은 곳곳이 이끼로 얼룩져 있었고 좁은 골목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퀀텀 넥서스 타워에서 나던 오종과 커피향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냄새였다. 권지혁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수제 구두가 낡은 보도블록에 닿는 소리가 이질적으로 울렸다. 백 실장이 그 뒤를 따랐다. 회장님, 정말 요원들 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RS가 됐어. 권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요원 수백 명이 와도 소용없어. 아니,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들 뿐이야. 그들은 삐걱거리는 철문을 지나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랐다. 3층, 3곽의 1호, IP가 가리킨, 그리고 약국의 흔적이 가리킨 바로 그곳이었다. 낡은 철문 앞에는 작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망설임에 사로잡혔다. 그의 손이 이지스의 코어를 승인하고 수조 원의 계약을 망설임 없이 결정하던 그 손이 초인종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다. 여전히 묵묵부답. 백 실장이 실용적인 판단으로 나섰다. 회장님, 그는 낡은 도어락을 가리켰다. 아주 구식의 보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 실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몇 번 만지작거렸다. 철컥.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렸다. 권지혁은 자신의 제국을 뚫어버린 RS 외의 본거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열린다는 아이러니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집 안은 좁고 깨끗했지만 가구라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그의 코를 찌른 것은 낯선 냄새가 아니었다. 5년 전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미한 그녀의 향수 냄새와 끓고 있는 찌개의 냄새, 그리고 약 냄새였다. 소와 천식약. 그때 주방 안쪽에서 한 여자가 앞침에 손을 닦으며 나타났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현관에 서 있는 남자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젖은 앞치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시간이 멈췄다. 5년. 그에게는 배신에 대한 분노로 점철된 시간이었고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사투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서연이었다. 그가 기억하던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삶에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가 기억하던 그 눈 총명하고 단단했던 그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은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절망을 담고 있었다. 지혁 씨. 그녀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5년 만에 흘러나왔다. 그것은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그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허한 속삭임이었다. 권지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레스가 보여준 조작된 증거, 임신 메시지,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그가 5년간 품어온 분노의 대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거대한 혼돈이 채웠다. 서연, 그가 간신히 한 걸음 안으로 내디뎠을 때 그들의 얼어붙은 시간을 깨뜨리는 맑은 목소리가 안쪽 방에서 들려왔다. 엄마, 다 됐어 이제. 그 아저씨 회사 불 꺼줄 수 있어. 내가 이지스 코어 완전히 다 먹었어.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으며 지독하게 어렸다. 한서연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안 돼. 민준아 나오지 마. 제발 방에 있어. 그녀가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작은 로봇을 손에 들고 거실로 뛰어나왔다. 아이는 낯선 두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는 작고 창백해 보였다. 한서연이 매달 사갔다는 천식약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겁에 질린 엄마와 거대하게 서 있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권지혁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방 안쪽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아이의 방은 평범한 아이의 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워룸의 축소판이었다. 조립되고 개조된 서버들이 낡은 책장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복잡한 코드들로 빛나고 있었다. 아레스의 둥지였다. 아이가 한민준이 상황을 파악했다. 아이는 손에 든 로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엄마의 앞을 가로막듯 작은 몸으로 권지혁의 앞을 막아섰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자신보다 몇 배는 큰 남자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 눈, 그 오만하리만치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권지혁 자신의 눈이었다. 아이가 작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권지혁이야. 권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잠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그 대답을 확인하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당신이 엄마를 울렸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였다. 엄마가 5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 아프게 한 나쁜 사람. 아이는 뒤를 돌아 자신이 나온 방 그 작은 워룸을 가리켰다. 모니터에는 퀀텀 넥서스의 로고가 조롱처럼 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장난감을 부쉈어요. 그 말, 당신의 장난감. 그 말이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퀀텀 넥서스, 그의 제국, 그의 모든 것. 그것이 이 5살짜리 아이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아레스, 전쟁의 신, 그의 아들, 임신, 그가 무시했던 메시지, 5년 전의 분노, 그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 완벽한 통제력으로 평생을 살아온 권지혁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차가운 벽에 등을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가 내뱉은 소리는 단어가 아니었다. 찢어지는 듯한 공허한 신음이었다. 민준아, 안 돼, 그만해. 제발. 한소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마치 맹수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어미처럼 자신의 작은 아들을 품에 감싸고 권지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5년의 세월이 담긴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불타는 모성애가 뒤엉켜 있었다. 백인호 실장은 문 입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냉철한 남자, 자신의 주군인 권지혁이 5살 배기 아이의 단 2마디 말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3구 1호의 좁은 거실 안시간은 멈춘 듯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5살 배기 아이의 당돌한 선전포고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장난감을 부쉈어요. 그 말은 디지털 비수가 되어 그의 오만했던 5년의 세월을 관통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한서연이 절박하게 아이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한민주는 작은 몸으로 버티며 권지혁을 노려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눈빛은 순수한 적이었다. 백인호 실장은 현관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한 남자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뒤로 돌아 현관문을 닫고 잠갔다. 지금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마디도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다. 한서연,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낀 것처럼 거칠고 낯설었다. 설명해.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무너진 남자의 요구였다. 그는 벽에서 몸을 떼고 비틀거리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한서연에게로 옮겨갔다. 설명, 한서연이 실수했다. 5년간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공포를 밀어내고 그녀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요. 5년 전에는 내 말 들을 시간도 없었으면서 당신은 내 모든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짐승처럼 날 내쫓았어. 그녀는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 메시지. 권지혁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레스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음성 파일. 지혁 씨, 나 임신. 그날 아침 그 메시지 사실이었나? 한소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래, 사실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확인했어. 당신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당신이 얼마나 기뻐할까. 바보같이 그런 상상이나 하고 있었지.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었어.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 당신 눈에는 오직 배신자 한서연만 보였으니까.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경로에 휩싸인 자신. 차갑게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 그는 그 눈빛을 절망이 아닌 배신자의 뻔뻔함이라고 멋대로 해석했었다. 그렇다면 증거는? 그가 간신히 물었다. 데이터, 돈, 라이벌 회사로 넘어간 이지스 설계도. 그 모든 건 박태수. 한소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이름이 나오자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솔라리스, 프로젝트와 RS의 공격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박태수라고 백 실장조차 놀라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부회장님이 왜냐고 한서연이 백 실장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그의 비밀 장부를 발견했으니까. 당신은 솔라리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우연히 박태수가
수년간 조성해 온 거대한 비자금 내역을 발견했지.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는 듯 몸을 떨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난 그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를 찾아갔지. 권지혁 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겠다고. 그게 내 실수였어.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웃었어. 내가 누굴 건드린 건지 아느냐고. 그리고 당신을 너무 모른다고 했어. 다음 날 당신은 날 불렀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당신 책상 위에는 내가 라이벌 회사와 접촉했다는 완벽한 증거가 올라와 있었어. 내 개인 단말기에서 전송된 데이터 로그, 내 비밀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모든 게 너무나 완벽했지. 박태수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내가 발견한 자신의 비자금을 거꾸로 내가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둔갑시켰어. 권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그 정도의 조작이라면 백 실장 팀이 당신 팀은 유능하지. 한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박태수는 더 교활했어. 그는 당신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 그는 이지스의 가장 깊숙한 곳, 당신조차 모르는 백도어를 알고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당신의 성격을 알고 있었어. 내 성격. 그래, 배신을 병적으로 증오하는 당신의 성격. 한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당신이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나를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 그리고 그는 맞았지.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듣는 대신 나를, 그리고 뱃속의 당신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방 안에는 한서연의 흐느낌과 민준이가 엄마를 달래는 작은 손길 소리만이 가득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이 손으로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두 가지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한서연의 무죄, 그리고 자신의 잔인함. 그래서 도망쳤어. 서연이 목이 맨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의 분노를 피해서, 그리고 박태수의 감시를 피해서. 그는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면 우리 둘 다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난 내 모든 흔적을 지웠어. 유령처럼 살았어. 이 아이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민준이는 권지혁이 고개를 들어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이 천재야.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을 닮아서, 지독하게 당신을 닮았어. 2살 때 글을 읽었고 3살 때 코딩을 했어. 난 그냥 낡은 중고 컴퓨터 한 대를 사줬을 뿐이야. 아이가 외로워 보였거든. 민준이는 내가 숨겨둔 당신 사진을 봤어. 그녀가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빠에 대해 물었지. 난 그저 아빠 회사에 나쁜 사람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오해했다고. 그렇게만 말해줬어.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나에게 말하더군. 그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울린 사람 내가 혼내줄 거야. 난 그냥 아이의 투정인 줄 알았어. 설마 이 아이가 혼자서 당신의 이지스를 뚫고 퀀텀 넥서스를 마비시킬 거라고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5년간의 공백, 그 속에서 자라난 천재성, 그리고 그 천재성을 이끈 원동력.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엄마의 눈물에 대한 5살 배기, 아이의 순수한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적이 되었다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지독한 자기 혐오와 얼음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나는 5년 전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전쟁. 다른 하나는 자신이 부숴버린 이 가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두 전쟁의 적은 동일했다. 박태수, 백 실장, 권지혁이 낮게 불렀다. 백인호 실장이 즉시 대답했다. 예, 회장님.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 아래층에 있는 세이프 하우스를 최고 등급으로 준비시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애원도 없었다. 오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책임감만이 남아있었다. 한서연. 그가 말했다. 당신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태수는 내가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과 민준이를 제거하려 할 거야. 아레스가 박태수를 공격한 순간 그는 이미 당신들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서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은 괜찮았지만 아이는 아니었다. 우린 도망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니. 권지혁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도망치게 두지 않아. 당신들은 5년 동안 충분히 도망쳤어. 이제 내 집으로 가야겠어.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강남의 심장부 퀀텀, 넥서스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세이프 하우스로의 이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밀작전처럼 이루어졌다. 백인호 실장이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그들을 실어 날랐다. 권지혁의 그림자 속에서 한서연과 한민주는 5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파멸시켰던 남자의 성체 안으로 숨어들었다. 세이프 하우스는 한서연과 민준이 살던 좁고 음기 있던 301호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그곳은 차가운 티타늄과 강화유리, 그리고 인간미 없는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음성으로 제어되었고 공기조차 완벽하게 정화되어 인공적인 냄새가 났다.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권지혁이 방 중앙에 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울렸다. 박태수는 이곳의 존재 자체를 몰라. 외부와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고 오직 내 생체 인식으로만. 그래서 이제 우린 당신의 세장에 갇힌 새가 된 건가요? 한서연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5년 전의 상처가 남긴 불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았던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서버렉을 바라보고 있는 민준이를 보았다. 3001호의 낡은 조립식 컴퓨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장비였다. 민준이. 권지혁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퀀텀 넥서스의 차세대 AI 개발용 프로토타입이다. 이지스 시스템의 코어와도 연결되어 있지. 네가 원한다면 사용해도 좋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서투른 화해의 제스처이자 테스트였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려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경외심이나 기쁨 대신 차가운 조소가 어렸다. 이런 고물 말이에요.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보안 프로토콜 3세대네. 내가 3601호에서 쓰던 5세대 커스텀 펌웨어보다 훨씬 느려요. 민준이는 서버렉 근처에 무선 키보드를 집어들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춤을 추었다. 몇 초 뒤 세이프 하우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다.
RS의 붉은색 마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이는 이 완벽하게 차단된 세이프하우스의 시스템을 단 몇 초 만에 장악해버렸다. 당신 시스템은 엉망이야, 권지혁 씨. 민준이가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장난감을 부순 게 아니었어. 그냥 고쳐주려고 한 거지.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할 수 있게. 그런데 당신은 너무 멍청해서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권지혁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최고 기술이 아들 앞에서 조롱당했다. 하지만 그는 분노 대신 지독한 경이로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백 실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저 아이는, RS는 우리 시스템을 파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알라, 권지혁이 낮게 대답했다. RS는 언제든 퀀텀 넥서스를 파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놈은, 아니 민준이는 솔라리스라는 경고만을 날렸을 뿐이다. 아이는 파괴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엄마를 위한 정의를 원했을 뿐이다. 바로 그때 세이프 하우스의 비밀 통로가 열리고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권지혁의 비밀 감사인 그림자, 윤기중 실장이었다. 그는 권지혁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한서연과 민준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권지혁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박태수 부회장 건입니다. 솔라리스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태수가 지난 수년간 퀀텀 넥서스 내부에서 어떻게 자금을 빼돌리고 경쟁사들과 내통했으며 심지어 권지혁의 개인 정보까지 수집해 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5년 전 한서연 전 이사님 사건입니다. 윤 실장이 한서연을 흘끗 보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원점에서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원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한서연이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눈이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그 파일들 박태수의 비자금 내역 원본을 보고 있었다. 이거,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거 내가 찾았던 그 파일이야. 박태수가 이걸 완벽하게 삭제한 줄 알았는데 박태수는 삭제했습니다. 윤 실장이 말했다. 하지만 퀀텀 넥서스의 이지스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딥아카이브에 3중으로 백업합니다. 권지혁 회장님의 최종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죠. 박태수조차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태수는 한서연에게 덮어씌울 가짜 증거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진짜 증거, 자신의 비자금 내역 원본은 이지스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RS, 즉 민준이가 이지스를 해킹하며 이 딥아카이브의 봉인을 풀어버렸고 윤 실장이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동맹이 그 차가운 세이프 하우스에서 마침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닌 공동의 목표로 묶인 위태로운 연합이었다. 권지혁. 그는 자신의 제국, 즉 퀀텀 넥서스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는 박태수를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윤 실장, 이사회 비공개 소집을 준비해. 박태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서연, 그녀는 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였다. 그녀는 박태수의 사고방식, 그의 데이터 처리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그녀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이건 5년 전 자료야.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가 이 비자금을 어디로 옮겼는지, 지금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민준 RS그
15살의 천재 해커. 그는 이 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민준이는 쪼르르 자신의 새 장난감인 슈퍼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그 아저씨 개인 서버. 내가 들어가 볼게. 퀀텀 넥서스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따로 숨겨둔 곳. 권지혁과 한서연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손가락을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마치 피아노를 치듯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퀀텀 넥서스의 시스템을 우회하여 박태수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 서버와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개인 네트워크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이상하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방화벽이 달라. 이건 퀀텀 넥서스 기술이 아니야. 훨씬 더 지저분하고 공격적이야. 스크린의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RS의 침입이 감지된 것이었다. 박태수는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용병 해커팀을 고용하고 있었다. 민준아 빠져나와 위험해. 한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의 다 왔어. 저들이 날 추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뚫어야 해. 아이의 눈이 승부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이 스크린에 나타난 코드 몇 줄을 보았다. 잠깐 민준아 저 암호화 알고리즘. 솔라리스 때 박태수가 쓰던 거야. 패턴이 똑같아. 오른쪽으로 3칸 시프트 해봐. 엄마 말대로 그래 지금 당장. 민준이가 엄마가 말한 대로 알고리즘을 수정하자 강력했던 방화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환호성을 질렀고 한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지혁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5년의 공백을 넘어선 두뇌의 공조였다. 박태수의 개인 서버가 민준이의 소나귀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비자금 내역 경쟁사와의 내통 기록은 물론이고 가장 결정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게 뭐야? 민준이가 하나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며칠 뒤로 예정된 긴급 임시 주주총회 안건 파일이 들어있었다. 제목은 권지혁 회장 해임 및 비상경영체제 도입안. 박태수는 자신의 비리가 RS에 의해 폭로되자 모든 것을 RS와 내통한 권지혁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RS가 권지혁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RS가 권지혁의 아들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이 자식, 권지혁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5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복수극이 아니었다. 회사의 생존과 가족의 안전을 건 전면전이었다. 박태수 부회장의 집무실은 퀀텀 넥서스 타워 79층 권지혁의 생텀,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다. 권력의 핵심부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유출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RS라는 유령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이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불빛이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며칠간 권지혁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사는 RS의 공격 이후 기이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박태수는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회장님이 5년 전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어둔 내부 정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해왔다. 윤기중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박태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윤기중, 권지혁의 그림자. 그가 움직였다는 것은 권지혁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한서연을 제거하고 권지혁의 신뢰를 얻어 부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퀀텀 넥서스 그 자체를 원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결심했다. 방어적인 자세로는 이길 수 없었다. 먼저 공격해야 했다. 그는 RS의 공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모든 혼란을 권지혁의 무능과 독단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 탓으로 돌려야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지분과 우호 세력을 이용해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대 위에서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박태수는 자신의 집무실 벽에 걸린 풍경화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하드 드라이브가 하나 들어있었다. 그가 퀀텀 넥서스에 입사한 직후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심어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백도어의 마스터키였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이사와 주주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 백도어를 이용해 퀀텀 넥서스의 메인 서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었다. 회사의 핵심 자산 크로노스와 이지스 외 소스 코드를 삭제하고 고객 데이터를 인질로 잡을 작정이었다. 물론 이 모든 공격의 주체는 RS가 될 것이었다. 그는 이미 거액을 주고 고용한 해외의 용병 해커팀에게 RS의 디지털 서명을 완벽하게 위조하도록 지시해 두었다. 그의 용병들은 RS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 플래그를 심고 동시에 RS의 배후에 권지혁이 있다는 증거를 흘릴 것이었다. 그의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5년 전 한서연에게 원한을 품은 권지혁이 RS여라는 해커, 어쩌면 한서연의 잔당일지도 모르는 와 결탁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시나리오. 솔라리스 건은 박태수 자신이 아닌 권지혁의 독단적인 경영이 낳은 폐해를 RS가 폭로한 것이라고 몰아갈 참이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자 회사를 구하려는 구원자가 될 것이었다. 박태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지혁이 며칠간 두문불출하는 것을 RS의 공격에 겁을 먹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 오판했다. 그는 권지혁이 자신의 함정 속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용병 해커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주주총회 시작 10분 후 계획대로 실행해. 하지만 박태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교신, 그가 용병 해커와 주고받은 모든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80층 세이프 하우스의 슈퍼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한민준이 모니터를 보며 혀를 찼다. 아이는 박태수와 용병 해커팀 사이에 통신망을 장악하고 그들의 대화를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엿듣고 있었다. 주주총회 때 자기가 회사 서버를 터뜨리고 그걸 다 내 탓으로 돌리겠대 엄마. 한서연은 박태수의 계획안을 분석하며 창백해진 얼굴로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표는 당신이야 지혁씨. 그는 당신이 RS와 내통했다고 주장할 거야. 5년 전 사건을 빌미로 당신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몰아갈 거야. 그는 당신을 해임하고 자신이 비상 경영권을 장악할 생각이야. 권지혁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부하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전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혹한 결이었다. 대어치라 권지혁이 낮게 읊조렸다. 좋지. 덫을 놓는 사냥꾼이 자신이 사냥감이 된 줄도 모르고 날뛰는 모습만큼 볼만한 것도 없으니. 그는 한서연과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태수가 심어둔 100도 분석할 수 있겠어.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가 해독한 100도의 코드를 화면에 띄웠다. 오래된 방식이야. 하지만 교활해. 이지스의 코어 감시망을 정확하게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내가 아니었다면, 아니,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못 찾았을 거야. 민준아. 권지혁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박태수가 그 덫을 발동시키는 순간 우리가 그걸 가로챌 수 있겠나.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민준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가로채는 거 시시해. 아이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나는 샌드박스를 만들 거야. 박태수가 공격을 시작하면 그 공격은 진짜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 가짜 놀이터로 오게 될 거야. 그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민준이가 눈을 빛냈다. 그 아저씨가 자기가 준비한 가짜 증거를 스크린에 띄우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바꿔치기 할 거야. 진짜 증거로. 아이는 윤기중 실장이 가져온 박태수의 모든 비리 파일이 담긴 폴더를 가리켰다. 완벽해. 권지혁이 말했다. 박태수는 자신이 연출한 무대 위에서 자신이 쓴 각본대로 스스로 무너져 내릴 거다. 세 사람 5년의 오해로 갈라졌던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의 천재 아들. 그들은 이제 퀀텀 넥서스의 운명과 그들 가족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퀀텀 넥서스 타워 80층 이그제큐티브 보드룸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이사들과 주주들로 가득 찼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사들 사이를 오가며 권지혁의 부재와 무책임함에 대해 은근히 흘리고 다녔다. 총회 시작 5분 전 보드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박태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저것이 패배자의 마지막 허세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같은 시각 80층. 바로 위에 세이프 하우스. 한서연은 보드룸의 모든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한민주는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엄마 아빠 준비됐어. 쇼타임이야. 5살 아이가 전쟁의 신 아레스가 되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퀀텀 넥서스 타워 80층 이그제큐티브 보드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 테이블을 따라 도열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의 얼굴에는 아레스트 사태로 인한 불안감과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박태수 부회장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권지혁 회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권지혁은 상석에 앉아 마치 폭풍의 눈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에 홀로그램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태수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애써 비통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그는 먼저 회사의 위기 상황을 개탄하며 RSP라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퀀텀 넥서스의 심장부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열변을 토했다. 솔라리스 그 프로젝트의 유출로 인한 주가 하락과 시장의 신뢰도 하락을 거론하며 이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외부의 공격일까요? 박태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이 사태의 배후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드룸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수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이 나타났다. 이것은 아레스가 우리 시스템에 처음 침투했을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지혁 회장님의 개인 보안 라인입니다. 그가 2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나란히 띄웠다. 보이십니까?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2 라인 간에 식별 불가능한 데이터가 오고 갔습니다. 박태수가 제시한 것은 그가 용병 해커들을 시켜 완벽하게 조작한 거짓 증거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충신이 역모를 고발하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 부회장.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금 권 회장께서 아레스와 내통했다는 말입니까? 박태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5년 전 한서연 이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레스가 우리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 역시 5년 전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다. 그는 권지혁이 5년 전에 사적인 원한 어쩌면 한서연의 배신이 완벽하지 못했거나 혹은 박태수 자신이 그 배신을 밝혀낸 것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아레스를 이용했거나 혹은 아레스와 결탁하여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몰아가고 있었다. 솔라리스 건 역시 박태수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권지혁이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아레스를 이용했다는 그림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지혁 회장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며칠째 생텀에 틀어박혀 그 누구와도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어쩌면 공모의 증거입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보드rum을 울렸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따라서 박태수가 결정타를 날렸다. 저는 퀀텀 넥서스의 존립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지혁 회장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및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의 발족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보드rum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권지혁의 해임, 그것은 쿠데타였다. 박태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사들의 동요를 지켜보며 자신의 손에 숨겨둔 작은 리모트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렀다. 그의 용병 해커팀에게 보내는 최후의 일격을 실행하라는 신호였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가 소리쳤다. 회사를 구하기 위한 결단을. 그 순간이었다. 박태수가 기대했던 비상 사이렌이나 서버 다운 경고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그가 띄워놓았던 조작된 증거가 화면에서 지지직거리며 사라졌다. 보드룸의 모든 스크린 홀로그램 태블릿, 심지어 이사들의 스마트워치까지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태수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아레스입니다. 아레스가 다시 공격을... 그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권지혁이 5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조소가 섞여 있었다. 쇼는 끝났나 박 부회장. 그리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아레스의 붉은색 마크가 아닌 퀀텀 넥서스의 푸른색 로고가 떠올랐다. 이내 화면은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로 바뀌었다. 그것은 박태수가 지난 10년간 조성해온 천문학적인 액수의 해외 비자금 내역이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자금 세탁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조작이야. 아레스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80층 위에 세이프 하우스에서 한민준이 헤드셋을 끼고 중얼거렸다. 바보. 그건 내가 아니고 윤 실장님 아저씨가 찾은 거야. 조작이라고 권지혁이 차갑게 반문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원본 내부 보고서였다.
박태수가 직접 서명하며 손실을 은폐하고 자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방금 전에 그 스위스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확한 기록이 나타났다. 이사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아니라고. 박태수가 절규했다. 권지혁 내놈이 아레스와 짜고. 내가 아레스와 짰다고.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지. 그렇다면 아레스가 직접 대답해 줄 거야. 권지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5년 전의 데이터였다. 박태수가 한서연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증거와 그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진짜 증거. 한서연이 발견했던 박태수의 초기 비자금 내역 원본과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누가 언제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타임스탬프와 IP 로그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저건... 박태수는 이제 말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다. 보드룸의 메인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5년 전 박태수의 79층 집무실 내부 CCTV 영상이었다. 그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그러나 이지스의 딥 아카이브에 봉인되어 있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태수는 지금보다 5년 젊은 모습으로 경쟁사 오리온테크의 핵심 임원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데이터 칩 하나를 건넸다. 이지스 시스템의 초기 설계도 원본이었다. 한서연, 그 여자는 걱정 마시오. 내가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 권 회장은 자기 그림자도 믿지 못하게 될 거요. 영상 속 박태수가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CG야 권지혁 내놈의 음모다. 그때 보드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5년 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라졌던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도피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했고 그 눈빛은 그 어떤 비난도 뚫어버릴 듯이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보드룸 안으로 걸어들어와 권지혁의 옆자리가 아닌 테이블의 맞은편, 박태수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에 섰다. 세이프하우스의 민준이가 보드룸의 마이크 시스템을 그녀에게 연결했다. 오랜만이네요, 박태수 부회장.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5년 전 당신이 내게 뒤집어 씌운 그 죄. 당신이 훔친 이지스 설계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했던 그 모든 증거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이터들을 가리켰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요. 박태수가 그녀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유령이야. 네가 어떻게... 바로 그 순간 윤기중 실장이 지휘하는 내부 보안팀과 그들 뒤로 검찰 배지를 든 연방검사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수 씨, 윤 실장이 차갑게 말했다. 산업 스파이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엔더브에 이거 놔. 나는 부회장이야. 권지혁 내가 너를... 박태수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보드룸 안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권지혁과 한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상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수많은 시선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왕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박태수가 검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고 보드룸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편의 완벽한 복수극, 그리고 5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압도되어 말문을 잃었다. 모든 시선은 방 중앙에 서 있는 두 사람 권지혁과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한서연을 향해 깊이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왕의 오만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사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보드룸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다. 오늘 여러분은 퀀텀 넥서스의 가장 추악한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목격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이례적인 일이었다. 5년 전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박태수가 조작한 거짓 증거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섣부른 분노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회사의 가장 유능한 인재를, 그리고 제 가족을 제 손으로 내쳤습니다. 이 사태는 RS의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5년 전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한서연 전 이사 아니 한서연님의 명예를 복권합니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수의 부패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유일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퀀텀 넥서스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한서연이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권지혁의 옆에 섰지만 그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지난 5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남긴 독은 여전히 회사 곳곳에 퍼져 있을 겁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박태수의 비리 자료는 사라지고 퀀텀 넥서스의 불안정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올라 있었다. 박태수가 심은 백도어는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RS의 공격이 드러냈듯이 이지스는 무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5년 전 제가 끝마치지 못했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지혁이 이사들을 향해 최종적으로 선언했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한서연님을 퀀텀 넥서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겸 신설될 내부감사위원회 독립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제안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동의의 뜻을 표했다. 5년의 세월을 돌아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RS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RS는 퀀텀 넥서스 내부의 부패를 폭로한 익명의 정의로운 해커로 기록되었고 박태수의 체포와 동시에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5살의 전쟁의 신은 엄마의 명예가 회복된 순간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갔다. 그 후 몇 달간 퀀텀 넥서스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재계는 박태수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박태수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법의 심판대 위에서 치르게 되었다. 퀀텀 넥서스의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권지혁과 한서연의 공조 아래 상상 이상의 속도로 내부 구조조정과 투명성 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박태수의 잔당을 모조리 척결했고 한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지스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그녀는 민준이가 지적했던 모든 허점과 고물 같은 프로토콜을 최신 기술로 교체했다. 사람들은 퀀텀 넥서스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두 천재의 협력 아래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견고한 성체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터에서의 완벽한 공조와는 달리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다. 권지혁은 5년간의 공백을 돈이나 지위로 보상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과 민준이에게 펜트하우스를 내주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신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사와는 적당히 거리가 있는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5년 전 그들의 신혼집도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립지대였다. 권지혁은 그곳을 찾는 유일한 방문객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퀀텀 넥서스의 회장이 아닌 한민준의 아버지라는 낯선 자격으로 그곳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권지혁은 어색한 손길로 그가 직접 고른 체스판을 들고 아파트를 찾았다. 민준이에게 체스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의 변명은 서툴렀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서 한민준은 더 이상 낡은 조립식 컴퓨터가 아닌 아빠가 선물한 최신형 슈퍼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설계하고 있었다. 아이는 권지혁을 흘끗 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체스. 그런 아날로그 게임은 시시해요. 그럴지도 모르지. 권지혁이 낡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체스는 모든 전략의 기본이란다. AI의 딥러닝 알고리즘도 결국 이 체스판에서 시작됐지. 네가 RS로서 사용했던 그 전략들처럼. 그 말에 민준이의 귀가 쫑긋했다. 아이는 마침내 의자를 돌려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럼 한 판만 해줄게요. 내가 이기면 내일 퀀텀 넥서스 메인 서버 접근 권한 줘야 해요. 아직 고칠 게 많단 말이에요. 좋다. 권지혁이 웃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앞으로 나를 권지혁 씨가 아니라 다른 걸로 불러야 한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등 뒤로 들려오는 두 남자의 조용한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 몇 수는 권지혁이 압도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제패한 승부사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RS였다. 아이는 초반의 불리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할 수 없는 변칙적인 수로 권지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10수 앞 20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이 평생 상대해온 그 어떤 노련한 경영자나 적대적 M&A 세력보다 더 무서운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체크메이트 10분 만이었다.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킹을 쓰러뜨리며 선언했다. 권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체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고 있었다. 5살 아이의 천진난만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 순간 권지혁은 평생 처음으로 패배 속에서 완벽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분노나 조소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감탄과 안도의 웃음이었다. 한서연이 과일 접시를 들고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체스판을 그리고 웃고 있는 권지혁을 그리고 의기양양한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입계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꼴 좋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께서. 권지혁이 웃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5년의 미안함과 현재의 고마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졌어. 모든 면에서. 한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5년의 상처는 하룻밤에 아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서로를 잃었고 가장 기적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되찾았다. 권지혁, 한서연, 그리고 한민준. 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배신이나 복수 혹은 아레스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5년의 공백을 딛고 체스판 위에 새로운 수를 놓기 시작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